청소년 10대를 다루는 브레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의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대들이 충동 억제가 약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정신질환이 공통적으로 이쪽 전전두엽의 억제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는 원래 불안하고 가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슬쩍 묻혀갖고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대학 갈 때쯤 되면 이게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확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청소년 아동을 평생 연구한 여자 교수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터는 책가3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문화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에 4년째 하는 줌 모임이 있거든요. 160몇 건을 했는데 바로 지난주에 했던 게 10대 이내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갖고 내가 10대 이내를 선정해서 했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데 10대 이내 했을 때는 거의 한 120명 이상 들어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구나 다시 한번 실감을 했어요. 10대 이내는 ADHD라는 게 있죠. 주의력에 관한 자폐증.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의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지금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청소년 10대를 다루는 브레인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브레인 책은 어른들, 유아기하고 청소년기하고 10대 이내에는 한 3권, 4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 중에 요 10대 이내란 책하고 또 한 권이 뭐냐면 요람 속의 과학자란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상당히 괜찮아요. 요 10대 이내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는 책이에요. 그 교수가 애가 2명 있어. 애를 키우면서 청소년 브레인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주의력 결핍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폐증이라든지 또 상당히 많은 게 우울증, 정신적인 언밸런스잖아. 일종의 사춘기 때 대부분 시작해요. 그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팩터가 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터는 대부분 어른들까지 오는 공황장애부터 조현증 이런 거는 이 책에서 출발이 거의 80%가 10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10대라는 거는 대략 중학생에서부터 대략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사춘기가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10대 때 우리 브레인 전체 발달에서 가장 느리게 발달하는 부분이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10대들이 충동 억제가 약하잖아요. 눈 째려봐도 목 주먹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른들 같은 웬만하면 참을 수가 있는데 푹 올라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이제 브레인과학에서 충동 억제라 그러는데 충동 억제가 약하다는 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레인이 그 발달하는 순서가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발달해요.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데 그 발달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경세포에 전력 물질이 관계해요. 그걸 미엘린이라 그래요. 그게 감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각에서 1차 시각, 1차 청각, 1차 촉각, 브레인과학에서 1차라고 적은 영역, 그 프라이머리 1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엄마 태 속에서부터 수초화가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전화 펄스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옆에 또 세포가 있는 그 사이에는 질퍽하게 액체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름에 장마철 되면 감전사고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신경세포가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가 다음 신경세포도 곧장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누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전기 수리하는 사람들이 검정 테이프 갖고 감는 거 봤죠. 우리 브레인에서 수초라는 다른 세포가 전력 물질이 우리 브레인에서 검정 테이프가 아니고 하얀 테이프예요. 감아갖고 전기가 옆으로 안 새도록 전력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브레인을 속을 보면 대부분 하얗게 돼 있어요. 그걸 백질이라 그래요. 어떤 신경세포에서 전원체가 감기는 순서가 브레인이 발달하는 순서예요. 감각에서도 빨리 감기는 쪽을 1차라 그래요. 그래서 1차 청각, 1차 촉각, 1차 체감각. 이쪽 앞쪽은 운동이거든요. 운동에도 그렇게 감기는데 1차 운동 영역에서 먼저 감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 나가요. 그래서 최고 마지막에 이 수초화가 되면 왜 억제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머리가 잘 돌아가게 되느냐 하면 감겨 놓으면 옆으로 전류가 안 새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전화 펄스가 전달되는 속도가 30배 이상 빨라져요. 그 빨라지는 순서가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잘 감기는가 요거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감기는데 맨 마지막에 감기는 게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빨리 감겨야 속도도 빨라지고 계산이 빨라지고 억제를 해요. 뭘 억제를 하냐면 본능적 충동력을 억제해요. 20대 좀 넘어가면 군대 갔다 올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꽤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 전전두엽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점점 잘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말 그대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지 결코 어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억제하는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정신질환이 공통적으로 이쪽 전전두엽의 억제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는 원래 불안하고 가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슬쩍 묻혀갖고 잘 안 드러날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좀 민감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학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잖아요. 사춘기 때 좀 갖고 있던 그거는 주위 동료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대학 갈 때쯤 되면 이게 차별화 확 돼버리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학생 있고 못 들어가는 학생 있고 재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살살살 노래했던 것들이 자기 인생의 진로가 시작되는 그 무렵 딱 되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확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심각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거의 30대쯤 되면 40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 모든 뿌리가 사춘기 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책에서 세 번째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브레인 하는 사람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 책을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읽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책의 맨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 하면 하버드 대학의 청소년 아동을 평생 연구한 여자 교수가 자기 아들하고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맨 마지막 장에서 써놨어요. 애 2명을 데리고 쇼핑하러 나갔어요. 삐삐가 울렸는데 커피차를 돌려갖고 자기 집 다시 돌아봤더니 자기 집 불이 붙은 거예요. 집이 폭삭 다 주는 거예요. 애 2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어린 시절 보냈던 방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남았는가 싶어 들어갔겠죠. 그럴 때 자기 엄마가 딱 막은 거예요. 둘이를. 차 안에 있으라고. 가지 말라고. 적어도 수년을 그 자기가 보낸 방이 까맣게 채가 됐을 때 자기가 소중한 인형이나 자기가 어렸던 모든 추억거리가 그 다 있는데 그게 까만 채가 된 걸 본 애는 평생 그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간이 완전히 파괴된 그 장면은 어린애가 감당하기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페이지 나와요. 그때 동네 주민들이 나와갖고 두 애를 안전한 이웃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마지막에 그 이웃한테도 감사하면서 어른은 참 어림다운 행동을 했다. 만약 그 애가 그 불탄 그 방에 가갖고 그 참혹한 장면을 다 봤다면 상처가 됐을 거다. 그러면 걔가 인생에서 나중에 진정 뭐가 중요한다는 걸 판단할 때 각인된 효과가 부정적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깊이 들여다보면 울고 있는 어린애가 있다 그래요. 70이 됐든 80이 됐든 어떤 사람 끝까지 내면의 세계를 추적해보면 그 출발점은 울고 있는 5살 어린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각인된 거는 굉장히 평생을 7, 80대 갈 때까지도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많은 걸 연구한 교수가 왜 이걸 마지막 요거 하나만 챕터에 집어넣고 청소년 모든 아동 교육의 가장 핵심은 정서적 아름다움 그걸 심어줘야 된다. 그 뒤에 설명이 뭐라 그랬냐 하면 중간에 뭐 이렇게 트러블도 좀 있고 하는데 다 잘 자라는 걸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엄마하고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집이라든지 방이라든지 내가 소중했던 그런 모든 물건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주변의 보살핌, 다정함.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런 비유를 해서 우리 사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브레인 전문가들이 방송사에 당부했던 말이 뭐냐면 참혹한 장면을 너무 클로즈업 해보지 마라.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때 그게 자막이 다 떴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장면들 이런 걸 어른이 되면 다 보게 돼요. 대부분 60대 넘어가면 사람이 심지어 임종하는 거 마지막 죽는 순간 또 볼 확률도 있고 그래요. 저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청소년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갖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웃에 대한, 친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자연에 대한, 가족에 대한 느낌하고 감정은 상당히 다른 정신의 현상입니다. 감정은 구체적 대상이 있어요. 원인이 규명할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든지 직접 칭찬했다든지 내가 우쭐해졌다든지 화를 했는데 명확하게 촉발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감정은. 근데 느낌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인과학 쪽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에서 최고 위에 있는 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느낌은 어텐션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생성돼 버려요. 예를 들면 친구들 모임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하해하고 뭐 편안하잖아요. 마음껏 잡담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른들 많고 좀 끌끌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면 분위기가 쭈삣쭈삣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어디 한쪽에 어텐션을 하지 않아도 그 전체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상황이 뭐다라는 걸 딱 알려줘요. 그 0.1초 사이에. 그래서 이 느낀다는 거.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리처드 파이만이 했던 말이 리처드 파이만은 미국에서 거의 아인슈타인급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리처드 파이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문제를 느낄 따름이다. 자, 문제를 푼다는 거하고 문제를 느낀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문제를 푼다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사지선단이나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은 문제를 푸는 건 대부분 답이 있는 경우고 선형 논리를 동원해요. 기억했던 거 탁탁 불러갖고 논리적으로 끼 맞춰갖고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푼다 그래요. 문제를 풀 때는 우리의 논리적 기억이나 아주 좁은 범위에 집중을 하게 돼요. 직접적 관련되는 재료만 갖고 답에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느낀다는 말은 뭐겠어요? 단순한 푼다는 그 이상으로 그 전체 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즉시 답 있는 문제가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는 좋은 친구를 만나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 성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5년, 10년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를 느낀 사람은 품게 돼요, 문제를. 그 문제의 주변 분위기까지도 다 한 덩그리로 보는 거예요. 단순한 알아야 되는 요 하나가 아니고 그 문제가 출현했던 그 배경까지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문제를 잡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누가 궁극적으로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하고 자기가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가 결코 자기 몸을 떠나지 않나요?
리처드 파이만이 했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느낀다. 그리고 지금 10대 내의 그 책에서 청소년기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 대처해야 되는 걸 마지막 챕터에서 결국 느낌이다. 느낌이 풍부하고 느낌이 아름답고 그게 세월이 지나도 그 느낌은 아련한 옛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아련한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느낌이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은 느낌이 별로 동반하지 않아요. 상상은 거의 하루에도 1시간에도 서너 번 생길 수 있죠. 지나가는 사람 봐도 상상이 생기고 구름을 봐도 생기고 근데 왜 상상은 기억이 안 남을까요? 상상은 느낌이 동반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자, 해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내 친구 지금 어디 있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다면 오늘 저녁에 가도 그 친구 다시 또 생각날 거예요. 회상은 왜 기억이 남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선택을 하고 자기 삶 전체를 디자인한다 할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노벨상 받기까지 된 그 원동력이 나는 문제를 풀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평생 지치지 않고 그 느낌으로 연구를 하게 됐다. 이 느낌은 왜 브레인 과학적으로 이게 중요해졌나 하면 우리가 문제를 푼다 했을 때는 우리가 동원하는 게 직접적이고 선형적이고 가까이 있는 것 갖고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해요. 근데 느낀다는 거는 몰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전방위적으로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확 덮쳐올 때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전율을 한다 그러죠. 서서히 봄비 젖듯이 서서히 젖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천차만별이에요. 느낌은. 공통점은 한 방향이 아니고 전방향적으로 나의 생존 공간 전체를 느낌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내가 한순간도 그 느낌이 없는 세계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느낌이 내가 뭘 선택하게 하는 거죠. 남녀가 어떤 사람이 만나요? 서로 끌리는 사람이 만나잖아요. 느낌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굳이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작용에 가장 광범위하고 예외 없이 작동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그거에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 있고 구체적으로 딱 불거졌을 때 그걸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10대 내의 결론 같은 거는 뭐냐 하면 저자도 느낌을 확실히 해줬잖아요. 불탄 집에서 애를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안 좋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줬잖아요. 학부형들이 그래서 첫 번째 안 좋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플러스 지금 아름다운 느낌을 생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학원을 몇 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이 학생의 일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남해안의 쪼매는 섬에 전기불 별로 없는 섬에 가서 우연히 예기찮게 쏟아지는 밤하늘을 한번 보여주면 걔는 새로운 느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